안녕하세요. 시장의 언어입니다. 2026년 2월, 드디어 코스피 5천 시대가 열렸네요. 정말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게 꿈의 숫자처럼 느껴졌는데 막상 현실이 되니까 뭐랄까 축포를 터트리기보다는 다들 좀 얼떨떨한 분위기인 것 같아요. 제 주변에서도 이거 너무 오른 거 아니냐? 거품이다, 곧 터진다, 뭐 이런 걱정 섞인 목소리가 많이 들리고요. 그런데 정말 재밌는 건 정작 우리 투자자들은 이렇게 불안해하는데 저 바다 건너 월스트리트에서는 정반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점이에요. 글로벌 투자은행들이 앞다퉈서 지금 한국을 사라 이렇게 외치고 있거든요. 왜 이렇게까지 시각이 다른 걸까요? 국내 투자자들은 뭘 보고 두려워하고 또 외국인들은 대체 뭘 보고 확신하는 건지 오늘 그 간극의 이유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죠. 네, 바로 그 지점이 이번 상승장의 핵심을 꿰뚫는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평가절하의 종말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오랫동안 한국 증시의 발목을 잡아왔던 그 고질적인 문제들,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 있잖아요. 뭐 북한 리스크라든지 또 불투명한 지배구조 같은 것들이요. 그런데 글로벌 투자자들 눈에는 바로 그 디스카운트 요인들이 드디어 해소되기 시작했다. 한국 시장의 체질 자체가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다. 이런 강력한 신호로 읽히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엔 그냥 주가가 많이 오른 것처럼 보이는데 그들 눈에는 제값받기가 이제 막 시작된 걸로 보인다는 말씀이시군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코스피 5천은 버블의 정점이 아니라 오히려 가치 재평가, 즉 리레이팅이 본격화되는 출발선 정도로 여겨지고 있는 거죠. 체질이 근본적으로 바뀌었다는 걸 체감할 만한 사건이 최근에 있었어요. 바로 며칠 전 시장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워시 쇼크 말이죠. 2026년 2월 2일 미국에서 강성 매파 인사가 차기 연준 의장으로 지명될 거란 소식 하나에 코스피가 하루 만에 5.3%나 폭락했잖아요. 저도 그때 정말 아찔했거든요. 맞아요. 그날 정말 시장 분위기가 험악했죠. 5천선이 속절없이 무너지면서 패닉셀링이 나오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컸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날 2월 3일에 시장이 우리에게 보여준 모습이야말로 이 한국 증시의 체질 변화를 가장 극적으로 증명한 사건이었습니다. 모두의 예상을 깨고 하루 만에 6.84% 폭등하면서 하락분을 전부 만회하고도 사상 최고치를 새로 썼죠. 정말 믿기지 않는 반등이었어요. 과거의 한국 시장이었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그런 외부 충격 한 번에 몇 달은 침체 국면을 벗어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루 만에 이런 완벽한 V자 반등을 보였다는 건 시장 참여자들의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뜻이에요. 블룸버그 통신에서 이 현상을 두고 한국 증시의 맷집, 이 리질리언스가 완전히 달라졌다고 평가했을 정도니까요. 맷집 달라졌다. 인상적인 표현이네요.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게 펀더멘털의 힘이라기보다는 단순히 시장에 풀린 유동성이 저가 매수 기회로 몰려든 좀 투기적 자금의 힘은 아니었을까 하는 시각도 있거든요. 그 둘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네. 아주 좋은 지적이에요. 하지만 이번 반등은 성격이 좀 다릅니다. 핵심은 투자자들이 더 이상 한국 시장을 외부 충격이 오면 가장 먼저 팔아야 할 위험 자산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펀더멘털과 무관한 외부 충격은 싸게 살 절호의 기회다. 이런 인식이 자리 잡기 시작한 거죠. 기업의 기초 체력에 대한 믿음이 시장의 공포 심리를 압도한 굉장히 의미 있는 역사적 사건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펀더멘털, 즉 기초 체력에 대한 믿음이 공포를 이겼다고 하셨는데 사실 많은 사람들이 주가와 실물 경제 사이에 좀 괴리가 있다고 느끼거든요. 주가는 저렇게 오르는데 내 살림살이는 왜 그대로냐 하는 거죠. 실제 경제 지표들은 어떤가요? 그 이구심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가장 보수적인 기관들의 데이터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IMF와 OECD가 있죠. 최근 IMF는 2026년 한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1.9%로 올렸고요. OECD는 더 긍정적으로 2.1%까지 상향 조정했습니다. 2% 성장이라고 하면 사실 그렇게 높은 수치처럼 와닿지는 않는데요. 그렇게 보일 수 있죠. 하지만 대한민국은 이미 선진국 반열에 오른 경제 대국입니다. 이런 나라가 잠재 성장률 수준인 2%대 성장을 다시 회복한다는 건 경제 엔진이 다시 정상 궤도에 올랐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예요. 저성장의 늪에 빠진 다른 선진국들과 비교하면 단연 돋보이는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성장률 말고 또 주목할 만한 지표가 있을까요? 진짜 결정적인 숫자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5년 경상수지 흑자 규모예요. 무려 123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60조 원이 넘는 돈인데 이게 사상 최대치입니다. 경상수지는 한 나라가 해외와 물건 팔고 서비스 제공해서 순수하게 얼마를 벌어들였냐, 이걸 보여주는 국가의 손익계산서거든요. 아, 그러니까 작년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해외에서 역대급으로 돈을 많이 벌어왔다는 명백한 증거인 셈이군요. 바로 그겁니다. 결국 주가는 장기적으로 기업의 이익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 코스피 5천은 허공에 떠있는 숫자가 아니라 이렇게 사상 최대 실적이라는 탄탄한 땅 위에 서 있다고 봐야 정확합니다. 실물 경제가 탄탄하다는 말씀이시군요. 그 실적의 중심에는 역시 반도체가 있을 텐데 월가에서 그냥 호황도 아니고 슈퍼사이클이라는 말까지 나오는 건 단순히 수요가 많다는 것 이상의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들이 보는 특별한 점이 뭔가요? 맞습니다. 슈퍼사이클이라는 단어에는 지금 시장 상황이 과거와는 차원이 다르다는 의미가 담겨 있죠. 시장 조사 기관인 대만의 트렌드포스가 내놓은 전망을 보면 정말 입이 떡 벌어질 정도예요. 2020년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매출이 작년보다 무려 134% 폭증할 거라는 겁니다. 시장 규모가 1년 만에 2배 이상 커진다는 예측이죠. 134%요? 정말 엄청난 숫자네요. 도대체 왜 이렇게 폭발적인 성장이 예상되는 건가요? 그 중심에는 AI 수요로 인한 크라우딩 아웃, 우리말로 하면 구축 효과라는 현상이 있어요. 쉽게 비유를 들어볼게요. 아주 유명한 피자 가게가 있는데 갑자기 엄청나게 만들기 까다롭고 비싼 신메뉴 AI 피자, 즉 HBM 주문이 폭주하는 거예요. 한정된 주방 인력과 화덕으로 이 비싼 피자를 만드느라 기존의 인기 메뉴였던 클래식 피자, 즉 일반 디램을 만들 시간이 없어지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AI에 들어가는 고대역폭 메모리 HBM을 만드느라 PC라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일반 D램을 만들 생산 라인이 부족해지는 현상이군요. 정확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AI 피자는 비싸게 팔아서 좋고 물량이 부족해진 클래식 피자 가격까지 덩달아 폭등하는 겁니다. 피자 가게 사장님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최고의 시나리오가 펼쳐지는 거죠. HBM과 일반 D램을 모두 생산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지금 딱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수요가 폭발하면서 공급이 도저히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군요. 이런 공급 부족 현상이 대체 언제까지 이어질 걸로 보나요? 투자은행 맥코리에서는 이 상황을 역사상 최악의 메모리 크런치라는 아주 강력한 표현으로 묘사했어요. 크런치라는 단어 그대로 메모리 반도체 공급이 바스러질 정도로 부족하다는 의미죠. 그리고 이 공급 부족 사태가 단기에 끝나지 않고 2026년을 넘어 2027년까지 계속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2년 이상이나요? 왜 그렇게 길게 보는 거죠?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과거에 투자를 줄였던 여파가 지금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에요. 반도체 경기가 안 좋았던 2023년, 2024년에 다들 공장 짓고 장비 사는 투자를 줄였거든요. 반도체 공장은 지금 짓기 시작해도 완공까지 최소 2, 3년이 걸리니까 당장 공급을 늘리고 싶어도 늘릴 수가 없는 거죠. 둘째는 HBM 같은 첨단 반도체는 만드는 과정 자체가 너무 복잡하고 어려워져서 생산 효율, 즉 수요를 높이기가 예전 같지 않다는 점도 있고요. 결론적으로 향후 최소 2년간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시장의 절대적인 갑의 위치에서 가격 결정권을 쥐고 이익을 극대화할 거라는 게 월가의 지배적인 시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반도체라는 정말 압도적인 엔진이 있다는 건 확실히 이해가 되네요. 하지만 코스피 5천이라는 높은 산을 오르고 또 버티려면 반도체라는 하나의 바퀴만으로는 좀 불안할 것 같기도 해요. 이 상승을 떠받치는 또 다른 동력은 없을까요? 물론입니다. 하나의 산업만 쏘아서는 지수 5천 시대를 열 수 없죠. 글로벌 IB들이 주목하는 또 다른 중요한 구조적인 요인이 두 가지 더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밸류어 프로그램이에요. 아, 밸류어 프로그램이요. 솔직히 처음에는 기대가 컸다가 구체적인 내용이 좀 아쉽다는 평가도 많아서 동력이 좀 떨어진 것 아닌가 하는 시각도 있었잖아요. 맞아요. 국내에서는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이 있었던 게 사실이죠. 그런데 모건 스탠리가 최근 보고서에서 이 밸류어 프로그램을 단순한 단기 테마가 아니라 한국 증시의 구조적 상승 요인으로 격상시켰어요. 한국이 과거 잃어버린 20년을 딛고 증시 부활에 성공했던 일본의 경로, 즉 기업 거버넌스 개혁을 성공적으로 따라가고 있다는 아주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습니다. 실제로 그런 변화가 나타나고 있나요? 그럼요. 현대차가 파격적인 배당 확대를 발표하고
주요 금융지주사들이 앞다퉈 자사주를 소각하는 등 주주들에게 이익을 돌려주려는 움직임이 눈에 띄게 강화되고 있어요. 기업들이 번 돈을 곳간에 쌓아두지만 않고 주주와 나누기 시작했다는 이 변화만으로도 한국 증시 전체의 가치평가 수준이 한 단계 올라설 수 있다는 게 그들의 분석입니다. 기업의 체질 개선이 드디어 시작됐다는 신호로 보는군요. 그럼 또 다른 요인은 뭔가요? 두 번째 요인은 AI 시대의 숨겨진 승자로 불리는 전력기기 산업입니다. 미국 자산운용사 매추스 아시아가 특히 이 분야를 주목했는데요. AI 데이터 센터를 흔히 전기 먹는 하마라고 부르잖아요. 상상을 초월하는 전력을 소비하는데 아무리 좋은 AI 반도체가 있어도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없으면 다 무용지물이죠. 그렇죠. AI의 성능이 올라갈수록 전력난이 심해질 거라는 이야기는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요. 바로 그 지점에서 한국 기업들에게 엄청난 기회가 열리고 있는 겁니다. 특히 미국은 전력망이 수십 년 동안 방치돼서 굉장히 낡았거든요. 이걸 AI 시대에 맞춰서 대대적으로 교체해야 하는데 이 거대한 시장의 핵심 수혜주로 HD 현대일렉트릭의 변압기나 LS 일렉트릭의 전선 같은 한국 제품들이 떠오르고 있는 거예요. 이건 1, 2년짜리 반짝 사이클이 아닙니다. AI 혁명과 함께 앞으로 수십 년간 이어질 인프라 슈퍼 사이클의 시작이라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와, 들어보니 정말 흥미롭네요. 그러니까 최첨단 반도체라는 창과 밸류업이라는 체질 개선, 그리고 전력 인프라라는 튼튼한 방패까지 세 개의 톱니바퀴가 딱 맞물려 돌아가는 형국이군요. 네, 그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런 긍정적인 요인들을 다 종합해서 월가에서는 구체적으로 코스피 목표치를 어느 정도로 보고 있는지 가장 궁금한 부분으로 넘어가 보죠. 주요 IB들의 2026년 코스피 목표 주가를 보면 그들의 자신감을 확실히 엿볼 수 있습니다. 가장 공격적인 전망을 내놓은 곳은 JP모건인데요. 강세 시나리오에서 무려 7,500포인트를 제시했습니다. 7,500이요? 지금 5,000도 현실감이 없는데 7,500은 거의 공상과학 소설처럼 들리는데요. 그게 산술적으로 가능한 수치인가요? 비현실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그들의 논리는 의외로 간단합니다. 주가는 결국 기업의 이익의 가치평가 배수, 즉 PER을 곱해서 결정되잖아요. JP모건은 반도체 슈퍼사이클 덕분에 한국 상장사들의 전체 이익이 40% 이상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동시에 밸류업 프로그램으로 PER이 재평가받으면 충분히 도달 가능한 목표치라고 분석한 겁니다. 잠깐만요. 거기서 PER, 즉 주가 수익 비율이 재평가받는다는 게 정확히 무슨 뜻이죠? 좀 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PER은 기업이 1년에 버는 돈 대비 주가가 몇 배인지를 나타내는 지표예요. 예를 들어 PER이 10배라면 이 회사 주식을 사서 10년이 지나면 투자 원금을 전부 회수할 수 있다는 뜻이죠. 그런데 한국 기업들은 돈을 잘 벌어도 주주에게 환원을 잘 안 한다는 이유로 늘 10배 이하의 낮은 PER을 받아왔어요. 밸류업으로 이 인식이 바뀌면 똑같이 100억을 버는 회사라도 과거에는 8배, 즉 시가총액 800억을 쳐주던 걸 이제는 12배, 1200억까지 쳐줄 수 있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익 성장과 가치평가 상승이 동시에 일어나는 거죠. 아, 이제 이해가 되네요. 보수적으로 보는 곳들은 어느 정도인가요? 모강 스탠리나 맥커리 같은 곳들도 6,000포인트 수준을 전망하고 있어요. 수치는 조금씩 다르지만 이들의 공통된 의견은 현재 5,000포인트는 과열이 아니라 이제 막 제 가치를 찾아가는 과정의 시작이다라는 겁니다. 정말 장밋빛 전망이 가득한데요. 그래도 시장에 리스크가 없을 순 없겠죠. 투자자들이 가장 걱정하는 건 역시 트럼프 2.0 리스크입니다. 물론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불확실성은 분명히 고려해야 할 가장 큰 리스크 요인입니다. 관세 장벽이 높아지거나 예측 불가능한 외교 정책이 나오는 건 우리 증시에 당연히 부담이죠. 하지만 재미있는 건 글로벌 보고서들이 그 리스크보다 한국이 가진 기회가 더 크다고 보고 있다는 점이에요. 한국의 기술 격차와 안보 수요가 정치적 리스크를 상쇄할 것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기술 격차가 리스크를 상쇄한다? 그건 어떤 의미인가요? 예를 들어 트럼프가 아무리 미국 우선주의를 외치고 관세를 높여도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AI 패권을 유지하려면 한국산 HBM을 샀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현재로서는 대체제가 없으니까요. 또 역설적으로 국제 정세가 불안해지고 여기저기서 분쟁이 터질수록 K-방산 무기에 대한 수요는 오히려 더 커지는 형상도 나타나고 있고요. 한국이 가진 기술적 혜자가 정치적 리스크라는 파도를 막아낼 만큼 강력해졌다는 분석인 거죠.
그렇군요. 결국 리스크 때문에 투자를 멈추기에는 눈앞의 기회비용이 너무 크다는 게 월가의 종합적인 시각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오늘 쭉 이야기를 들어보니 외국인 투자자들이 왜 그렇게 한국 시장을 낙관적으로 보는지 그 그림이 아주 선명하게 그려지는 것 같습니다. 반도체라는 압도적인 성장 엔진에 전력 인프라라는 새로운 엔진이 더해지고 거기에 밸류업이라는 차량 정비까지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군요. 맞습니다. 글로벌 큰손들의 자금은 이미 한국 시장의 이런 구조적 변화와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을 보고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어쩌면 지금 우리가 느끼는 너무 올랐다는 공포는 과거의 경험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습니다. 그 과거의 경험에 기반한 국내 투자자들의 공포와 데이터를 기반으로 미래를 예측하는 외도의 낙관론 사이에 존재하는 이 거대한 간극이야말로 우리가 지금 가장 깊이 생각해봐야 할 지점이 아닐까 싶네요. 지금까지 시장의 언어였습니다.